헤럴드 디자인 테크 2016인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우리 저희 캠퍼스디의 김미정 팀장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매해 헤럴드 경제신문에서 디자인 테크라는 행사를 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얼핏 듣고 뭐 좋은 생각이 뭐 혹시 이 행사 관련해서 이끌어갈 만한 뭐 아이디어 있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생각해 본 결과 하지 말아야지 그랬어요. 이게 디자인과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죠. 근데 디자인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디자인은 여태까지 테크놀로지와 연관이 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당연한 수사이기 때문에 그 동시에 모든 것을 포괄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포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하고 잠을 잤는데 꿈을 꿨어요. 하고 있는 꿈을 꿨어요. 악몽이죠. 다음날 아침에 이게 이렇게 그냥 넘어갈 일인가? 왜냐하면 헤럴드 경제신문이라는 이렇게 좋은 단체에서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데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고 고민을 하다가 멘붕에 빠져서 저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하니까 이렇게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디자인과 테크놀로지란 무엇인가? 미래적이지 않습니까? 무려 이 사진은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에 선정되신 정현두 작가님께서 찍어주신 사진입니다. 가보고 간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장 더 찍었죠, 이렇게. 테크놀로지가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해서 짤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집에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제 들을 만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디자인과 테크놀로지라고 하면 너무 생각하기가 힘드니 한번 좀 이렇게 좁혀서 생각해보자. 일단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디자인 전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워크숍에서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글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글자 그러면 글자 무슨 디자인 뭐 이런 눈치도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글자는 어마어마하게 디자인을 많이 해야 되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글자가 뭘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재밌는 주제인데 글자가 뭘까요? 글자는 아주 오묘하면서 중요한 표현 수단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은 이미지와 텍스트로 구성이 됩니다. 이미지는 사진도 있고 뭐 드로잉도 있고 페인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텍스트는 반드시 글자라는 개념을 통해서만 구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텍스트라고 부르질 않겠죠. 글자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자는 형태로 구현될 거를 전제로 하지만 구체적인 형태는 띄지 않는 개념입니다. 요 말 어렵나요?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기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 그럼 기억이 있겠죠?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이를 놓고 종이에 가로 방향해서 수평선을 그은 다음에 일정한 지점에서 세로를 긋는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기억이라고 씁니다. 그 기억 형태는 유사일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유일한 형태예요. 제가 창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뜬금없는 아무도 모르는 정말 갑자기 막 예술 막 느낌 팍 창조가 아니라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는 형태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손으로 쓰는 글씨는요,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형태예요. 자, 이제 글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한국 사람이니까 한글. 한글은 이분이 만드셨죠? 참고로 이 그림은 정확하지 않은 그림이라고 합니다. 훈민정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은 소리를 형상화한 겁니다. 어떻게 형상화했을까요? 알고 계시죠?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따서 형상화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발음기관의 모양을 형상화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훈민정음 책을 보면은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훈민정음을 만들m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발명한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그것을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견한 거죠. 창조한 게 아니라 발견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요. 이게 아주 그 글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 또는 뭐 다른 나라 사람일 수도 있겠죠. 말을 해요. 인간의 발음기관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럼 그 소리는 천차만별 너무너무 다양하죠. 막 수억 가지, 수조 가지 소리가 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글자를 만들 수 없어요. 수억 가지 소리를 다 글자로 어떻게 만듭니까? 만들 수야 있겠지만 사용을 못 하겠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 거는 음운학의 조예가 깊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내는 소리를 해체해서 가장 기본 단위까지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세종대왕은 뭐 왕이 궁전을 비울 수 없으니까 신숙주라는 언어 천재를 활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연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예로 중국의 한리막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한리막사라는 그 지위에 오르려면은 중국에서 가장 유식한 사람, 뭐 이 정도가 돼야 된대요. 근데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요동으로 귀양을 왔어요. 세종대왕이 그 소식을 듣고 신숙주한테 가서 빨리 음운학 물어봐. 소리의 종류를 내가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어. 비는 게 있어. 빨리 가서 물어보고 와. 하고 보내는데 그걸 5번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때 신숙주가 시를 쓰는데 그 시 내용이 힘들어 죽겠네, 외롭고 막 계속 가라 그래서 돌아버리겠네, 이런 시를 씁니다. 실제로.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모든 음문학 책을 다 읽고요, 세계의 언어를 다 연구합니다. 신숙주는 실제로 언어 천재라서 5개 국어를 자기 나라 말처럼 했대요. 그런 사람을 신하로 두고 음운을 연구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짐작인데, 세종대왕이 당연히 백성을 사랑해서 글자를 만들어주고 싶기도 했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흥미가 엄청나게 있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음운학에 관한 개인적인 흥미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결론에 도달한 게 5가지 소리로 된다였어요. 참 결론은 단순하지만 위대해요. 그렇죠? 그 5가지 소리가 뭐예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음입니다. 잘게 분해를 해서 최소 단위까지 가봤더니 그 소리만 다 된다요. 그런데 우연히도 성리학의 원리인 오행이랑 맞아떨어진 숫자가, 그러니까 대단한데 막 그랬겠지. 이제 우주의 구성 원리랑 소리의 기본 단위가 똑같아 막 이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소리를 실제로 성격을 부여해주는 메타 소리가 있습니다. 그 메타 소리가 모음이에요. 모음은 자체 소리를 갖는 게 아니라 소리에 성격을 부여해주는 거예요. 기역을 가로 만들어주고 기역을 구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모음은 천지, 이거면 된다. 음양의 원리를 하면 된다. 왼쪽에 놓으면 오른쪽에 놓으면 양, 위에 놓으면 양, 아래에 놓으면 끝. 그랬더니 모든 소리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조합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거 만든 거 보고 신숙주가 우리 대왕마마는 대천재, 정말 최고의 현인이시며 성군이시며 막 하는 거예요. 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과를 놓고 보니까 쉽죠.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를 해체한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연구예요. 얘기를 너무 길게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훈민정음이 뭐 테크놀로지랑 무슨 관계가 있냐 이제 좀 의아하시겠지만, 여러분 멀리 보려면 계단을 1층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이 얘기를 이제 미래로 좀 진행을 시킬게요. 자, 근데 훈민정음 참 재밌는 주제죠. 세종대왕이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글자 형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고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역은 그렇게 쓰면 되고 니은은 그렇게 쓰면 돼. 근데 이거 훈민정음 보면은요, 요렇게 아주 구체적인 형태가 있죠. 붓글씨 쓰듯이 이렇게 살짝 눌리고 좀 기울어지고 그거 있죠. 그거는 세종대왕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세종대왕이 자, 굵기는 이 정도로 하고 앞에 할 때 붓이 이렇게 눌려야 되고 뒤는 이렇게 맺어야 되고 이런 소리는 하나도 안 했어요. 이건 그냥 그 당시에 붓글씨 쓰던 습성대로 그냥 그 형태를 구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역이 뭐죠?
기억이 아음입니다. 아음은 뭐죠? 어금니 소리예요. 그렇죠?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땄어요. 근데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땄다고 해서 발음기관 모양을 그대로 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금니빨 막 그렸습니까? 이게 아음이야. 아, 설, 혀소리니까 현 이렇게 생기고 돌기가 막 돋고 침이 막 만질만질 윤이나 끈적끈적해 이렇게 하지 않았죠?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기하학적인 형태로 나타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글자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하지 않았고요. 그 이후로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개개인이, 역사상의 모든 개개인이 다들 한글의 형태를 창조하면서 살아가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뭐 요즘은 많이 안 하시겠지만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 노트 필기인데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매일 창조를 하면서 사실은 산 거예요. 뭐를 창조했다고요? 글자 형태를. 그래서 우리 그 타이포그래피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글자 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도 창조를 하죠. 제가 뉴타운 신도시에 사는데 아파트 이렇게 화재 대피로 보면은 이런 게 항상 붙어 있습니다. 담배 피지 말라고. 글자 멋있지 않습니까? 예. 누가 여기에 살짝 얹었어요. 비 오는 날은 창문도 닫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쓰신 분도 계세요. 아, 이제 감정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화가 났어요.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게 없죠. 예. 그래서 이거 화가 났다는 거는 일단 이 글자의 회개 스피드가 느껴지죠. 이 근육이 막 아드레날린 이제 분출하는 거죠. 그리고 이면지를 썼어요. 이거 뭐냐면 아씨 또 담배 펴서 야 여보 그 종이 하나 가져와 일로 와.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글자의 형태는요 표현합니다. 아주 풍부한 표현을 해요. 이것도 있어요. 이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을 어떻게 설득시킬까? 괜히 막 피지 말라고 그랬다가 더 욕만 먹을 것 같은데 본인을 밝혀요. 예, 굉장히 이제 단계가 있죠. 그리고 이분은요, 이제 글자가 자기 손글씨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폰트, 여러분 폰트 많이 쓰시죠? 폰트로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감정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폰트의 느낌으로 이제 묻어가는 겁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목소리 좋은 아나운서 이렇게 고용해서 당신이 대신 말하세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볼드를 썼습니다. 선택을 해서 B자를 누르고 이 종이는 어떤 종이에요? 복사지가 아니에요. 줄이 쳐져 있어요. 자, 어떤 종이를 선택해서 수동 공급으로 이렇게 누른 거예요. 이 전에 거랑 표현이 많이 다르죠. 뭐 매일같이 보는 거리의 글자들입니다.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솜씨가 참 좋죠. 저 이런 거 정말 좋아해요. 이런 걸로 디지털 폰트 만들면 어떨까 생각 많이 해요. 이거야말로 정말 내일 아트스럽지 않습니까? 내일 아트 스트로베리 밀크 슈가 아닙니까? 이게 완전히 너무 좋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진입 금지. 그리고 또 약간 자연이 또 자기 역할을 했죠. 이렇게 태우고 찢어줬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글씨체로 진입금지라고 썼으면 어떨까요? 재미는 있겠죠. 예. 재미는 있는데 좀 무시당하겠죠. 웃기네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렇죠? 자, 이처럼 글자는 개념적인 형태로서 표현을 많이 해요. 어떨 때는 괴리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거 보고 되게 예쁘다 색깔도 좋다 딱 해서 잠깐만 벨기에? 와플? 근데 글씨는 50년대 글씨네? 50년대 대한민국 글씨잖아? 이러면 막 이제 혼란이 오면서 저는 이제 이쪽으로 약간 오덕이니까 재밌다고 생각하고 덜 오덕이 된 디자이너들은 이런 거 틀렸어 왜 벨기에가 왜 이런 글씨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죠. 이건 아주 텍스트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아무도 가본 적 없는 내일이 불안한 건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린 마음속에 수많은 망설임을 멈추게 미치겠어요. 이게 대학교 광고입니다. 근데 이런 자기 고백성의 어떤 텍스트를 이렇게 뭔가 나 노트에 끄적인 것 같은 이런 글씨로 썼단 말이죠. 이런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것은 천재 디자이너인 박철희 디자이너가 한 레터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레터링은 글자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드는 걸 레터링이라고 해요. 행복한 소. 행복이 느껴지죠? 행복한 소. 저는 이거 너무 좋아합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개인들은 참 표현을 많이 해요. 글자를 가지고. 그리고 글자는 세종대왕이 이런 외곽선으로 그려, 이런 색깔로 해 하고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표현 가능성을 너무너무 무한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런 글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책이나 그런 곳에서 보는 글자는 일정합니다. 보통 우리가 바탕체라고 하는 거, 도둠체라고, 명조체, 고딕체라고도 하죠. 이런 글자꼴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게 기술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자, 1400년대경에, 정확히 말하자면 1455년에 독일의 마인츠 지방에 살던 금세공업자인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돈 좀 벌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타입이란 걸 만들었어요. 타입이 뭐냐면 한국어로 활자라고 번역합니다. 활자는 움직일, 활발하다 할 때 활자랑, 그리고 자는 이제 글자 자자죠. 움직이는 글자라는 거를 발명을 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고려에서는 그보다 더 일찍 활자, 금속 활자를 발명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그 이전에 점토로 활자를 더 먼저 발명을 했어요. 그런데 뭐 길게 말하면 이것만 해도 강의 하나가 되니까요. 일단 뭐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유럽의 구텐베르크의 활자가 가장 의미 있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쪽을 많이 공부를 합니다. 자, 활자가 뭐냐면요, 글자를 이렇게 금속 막대기로 만든 거예요. 글자 모양을 양각으로 판 납과 주석의 합금으로 된 금속 막대기, 그게 타입이에요. 그걸 타입이라고 불렀어요. 딱 이만합니다. 딱 이만해요, 길이. 그 타입을 이용하면은 매번 글자를 다시 이거 죄송합니다. 여기로 와버렸네요. 그 타입을 쓰면은 매번 글자를 쓸 필요가 없이 한 번 배열만 해놓고요, 잉크를 발라서 찍으면 되게 대량 생산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이것이 타이포그래피에서 가장 최초의 의미 있는 테크놀로지였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여러분? 성경책이 몇 페이지예요? 그걸 다 썼던 거예요, 그 전에는. 되게 정성스럽게. 그래서 예전에 유럽에서는 책 한 권이 양 막 몇십 마리를 줘야지 살 수 있는 금액이었대요. 그런데 이 활자가 나오면서 인쇄물이 대량 생산이 되니까 사람들이 책을 이제 마음껏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엄청난 기술적 발전이 여기에서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활자에서의 기술적 발전은 디지털 폰트입니다. 납으로 글자 모양을 만들어서 잉크를 발라서 찍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 전엔 더 힘들었지만 그것도 힘들어요. 일단 만드는 작업 공정 자체가 나중에 뭐 증기 기관까지 막 써가지고 자동으로 찍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뭐 그래봤자 뭐 1분에 많이 못 찍습니다. 그리고 납은 또 달아요, 찍다 보면. 그래서 언젠간 교체해야 되고 너무 무거워. 이거 어떻게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쇄소에서만 이거를 찍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데 아까 최승준 선생님께서 뭐 어도비의 시작 이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기술과 연관이 돼서 글자들이 모두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드는 글자는 아까 납활자랑 다르게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 대략 이런 게 뭐를 의미하는지
예, 이렇게 벡터 함수라는 거를 이용해서 예, 베지어 곡선을 막 그려가지고요 글자 모양을 아웃라인을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참고로 이거는 제가 만든 폰트의 화면입니다. 예,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홍보를 하고 텍스트도 잉크와 종이로 탈출하다라고 이렇게 썼죠. 디지털 폰트 기술이 나오면서 폰트 디자이너들이 예전에 나팔자에 새겨져 양각으로 새겨져 있던 그 형태를요 다 최다 컴퓨터로 옮깁니다. 이제 와 편하다 간편하다 어디서나 쓸 수 있다 복사도 된다 그러면서 막 옮겨요. 제가 만든 글자꼴도 옮긴 건 아니지만 그런 종류의 글자꼴로 탄생이 됐죠. 근데 그 종류의 글자꼴들은 명백한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냐면요 예전에 종이와 잉크를 사용해서 찍던 거를요 컴퓨터로 좀 손쉽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물은 같아요. 그렇죠. 이거 이제 책에 인쇄한 제 글자꼴인데요. 결과물은 금속활자로 찍으나 컴퓨터로 프린트하나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예, 그 기술의 앞으로의 가능성보다는 그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과거의 매체를 구현해내는 겁니다. 항상 기술은 그런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초반에는. 그래서 제가 한번 거기에 따라서 분석을 해봤어요. 이게 역사죠. 1900년, 그러니까 14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의 역사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 교회나 성당의 수도승들이 글자를 하나하나 다 써서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금속활자라는 발명, 테크놀로지가 나왔죠. 그래서 그 테크놀로지가 옛날에 수도승들이 손으로 쓰던 거를 대신해 줬어요. 글자 모양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수도승들이 스크립트를 쓰던 거를 그대로 금속활자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500년, 600년 동안 글자를 쓰면서 글자 형태가 손으로 쓰던 거를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쇠를 깎는 거에 적합한 형태로 점점점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맨 우측 하단의 걸 보시면요, 더 이상 손으로 쓴 게 큰 의미가 없이 기계로 새겼을 때 나타나는 형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납활자라는 새로운 기술을 그 기술대로 쓰게 된 거예요. 드디어 몇 년 만에요? 500년 만에 그렇게 쓰게 된 겁니다. 자, 그거를 아까 최승 선생님이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말씀하셨죠? 되풀이되고 있어요. 인쇄 매체에 쓰던 글자꼴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컴퓨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글자꼴을 컴퓨터가 구현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는 컴퓨터 고유의 가능성을 글자에 반영한 건 아니에요. 옛날 것을 컴퓨터로 실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컴퓨터의 가능성을 있는 그대로 살리든 아니면 컴퓨터와 글자와 관계가 무엇인지 새롭게 규정하는 글자꼴 디자인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것이 바로 타입과 테크놀로지구나 하는 생각으로 정리가 됐어요. 이 시점에서 김미정 팀장님께 그거 한번 잘해봅시다. 그러고 이제 회의를 한 거죠. 타입 가지고 한번 재밌게 정리가 됐으니까. 자, 제가 물음표 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 고민하고 걱정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전부터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면 1980년대부터 있었어요. 1980년대가 언제냐면은 그래픽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매킨토시 컴퓨터를 직접 쓰게 된 처음 그 시기가 80년대 중후반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두 파로 나뉩니다. 첫 번째 할아버지들, 두 번째 20, 30대 젊은 디자이너들. 할아버지들은 그 컴퓨터 그 화면에서 글자 보면 다 깨지는 거 하지마. 글자는 말이야, 흑백의 절묘한 조합과 곡선과 직선의 그 만남, 근데 그 픽셀로 그거 되겠어? 이러시는 분들이 계셨고, 다른 한편에서는 픽셀로 보여서 이쁜 건 뭘까를 찾은 디자이너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역사는 후자로 넘어왔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거는 주잔나 리코라는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베이스라는 서체입니다. 베이스 9, 베이스 12 이렇게 있어요. 9포인트에서 옛날에 그 옛날 모니터 있죠? 예, 그 픽셀 되게 큰 거. 9포인트 크기로 뭐를 CRT 모니터라고 하나요? 거기서 봤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12포인트 크기로 봤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이거를 연구해서 활자로, 그러니까 디지털 폰트로 출시를 합니다. 자, 거기는 화면의 문제죠. 화면의 문제를 다뤘어요. 그 다음에 요절한 천재 디자이너인 스캇 마켈라라는 디자이너가 데드 히스토리라는 서체를 발표합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서체 디자인 좀 한다는 사람들이 딱 보면은 와, 쟤 또라이다 하는 글자꼴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스캇 마켈라는 이 서체를 디자인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컴퓨터 스크린 말고 화면 말고 컴퓨터라는 그 기계의 성격이 뭘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픽에서요. 근데 이 사람이 막 가지고 놀다 보니까 컴퓨터는 되게 뜬금없이 전혀 다른 맥락에서의 두 개의 그래픽을 콜라주 형식으로 조합하는데 굉장히 능하다는 가능성을 발견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와, 서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아주 다른 두 개의 서체, 하나는 센티넬이라는 서체고 하나는 VGA 라운디드라는 서체인데, 그 두 개를 이렇게 프랑켄슈타인 만들듯이 융합을 했어요. 융합. 우리 좋아하는 융합? 예. 융합을 시킨 거예요. 이게 이미 1990년대 이걸 발표했습니다. 예, 융합 서체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컴퓨터를 써보니까 말이야, 앞으로의 활자라는 거는, 앞으로의 폰트라는 거는 그리고 옛날처럼 막 세리프, 산세리프, 뭐 모던, 트랜지션을 이렇게 할 게 아니야. 이제 막 다 막 합쳐지는 거야. 그래서 서체의 역사성이 사라졌다고 해서 데드 히스토리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39에 죽습니다. 저보다 한 살 어렸을 때. 자, 그 다음에 네빌 브로디라는 영국 디자이너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 게임을 접한 첫 그래픽 디자이너 세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컴퓨터를 쓰는 게 너무 신나고 너무 자연스럽고 자기의 본성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는데, 이때도 또 할아버지 디자이너들은 내 예끼 이놈 요즘 젊은 것들은 안 돼 그럽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 뭐 너무 자연스럽죠? 이거는 포토샵이나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그래픽 툴을 썼을 때에 나오는 발상으로 글자를 다루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익스트루드해서 형태에서 형태 빼서 만들죠. 그리고 막 불러주고요. 퍼스펙티브 막 주고 이러는 게 전통적인 나팔자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컴퓨터의 가능성을 막 이런 식으로 실험한 그런 디자이너도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네빌 브로디는 그 이후엔 별로 뭐 대단한 걸 하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불과 2012년에 나왔나요? 예. 이건 FF, 그러니까 폰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차트웰이라는 서체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차트를 잘 만들어주는 서체. 그래서 차트웰입니다. 차트웰이 뭐냐면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제 막 우기는 거예요. 이것도 폰트야. 이거 폰트예요. 예. 여러분 그 폰트 파일 있죠? 막 TTF, OTF 그런 파일 있죠? 그 파일 설치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포맷에 맞춰서 숫자를 이렇게 입력하잖아요. 그럼 짠! 차트로 나와요. 그래서 서체의 패밀리, 가족체라고 그러죠. 가족체가 볼드, 이탈릭, 레귤러, 라이트, 세미볼드가 아니라요, 저 파이 차트, 막 육각형 차트, 막대 그래프, 이게 패밀리예요. 예. 이거는 이제 오픈 타입이라는 폰트 포맷이 나와서 그 안에 프로그래밍을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해진 또 다른 단계의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흔적들을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은 글자와 테크놀로지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구나. 앞으로는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최승준 선생님 팬이라서 최승준 선생님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듣는 편입니다. 들으면서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하죠. 글자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까? 뭐가 재밌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작년 초에 이제 어떤 그 정대인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그분이 하시는 작업을 보고, 그리고 저도 약간 피드백을 주고 해서 뭔가 글자가 어떤 식으로 바뀔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해서 만든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그 정대인 선생님이라는 분이 하신 거예요. 저 지금 여러 개의 다이얼이 있는 저 노브들이요,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변수를 제시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타입 형태가 형성이 되는 그런 글자권입니다. 특이하게도 정대인 선생님은 인문학 쪽으로 학부를 나오신 다음에 애니메이션으로 대학원 학위를 따고 그래픽 디자인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신 분이세요. 이상한 융합형 인물이죠, 이쪽도. 예. 그래서 보면은 그 애니메이터의 능력과 인문학자로서의 능력과 타입 디자이너로서의 능력이 같이 이렇게 버무려져서 나타났을 때 저는 효과가 납니다. 자, 저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요즘 타입 디자인 쪽으로 좀 기술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너러티브 타이포그래피라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태까지 제가 이 전 슬라이드까지 보여드린 글자 형태들은 다 결국 사람들한테 고정된 형태를 제시해 줍니다. 내가 이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너레이티브 타이포그래피는 형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형태를 제시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제시를 하면은 컴퓨터가 만들어요. 예. 그게 제너레이티브 타이포그래피의 기본적인 원칙인데, 저는 흔히 이거를 나무와 같은 디자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무가 자라라고 씨앗을 땅에 던지면요, 예, 그 나무가 구체적으로 가지가 몇 개가 생길지, 이파리가 몇 개가 생길지, 어느 방향으로 자랄지 전혀 모르죠. 하지만 그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 나무도 자라요. 구체적인 형태는 내가 정하지 않지만 씨앗을 정하는 거죠. 예, 타입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대인 선생님의 생각과 제 생각을 좀 섞어서 작년 1학기에 타입과 미디어라는 수업에서 제너레이티브 타이포그래피를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서 학생들과 재미있는 결과물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로 이 수업을 들었던, 그러니까 이 작품을 만들었던 학생들 중에 3분의 2는 코딩 경험이 하나도 없는 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겁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못해요. 제가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저 코딩에 겁이 많아요. 근데 시키니까 다 합니다. 한 학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재미있게 작업을 해서 다들 행복했는데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흔히 생각하는, 흔히는 아니죠, 뭐 관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제너레이티브 타이포그래피라고 하면은 나오는 그런 결과물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도 이제 가능성과 한계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일단 한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결국에는 이것도 타입을 생성하긴 하지만 어떤 작품으로서 대하는 마인드예요. 세종대왕께서는 글자를 사용하라고 만들어 주셨지 글자를 작품하라고 만들어 주신 건 아닙니다. 예. 어쨌든 작품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내가 저런 이미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기술이 어떤 식으로 구현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걸 이해한 다음에 저렇게 만드는 거죠. 예, 단기간에 만들어서 좀 이제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저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의 기술은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최승준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사람과 기계로 끝날 것인가 우리가? 전혀 아니죠. 그렇죠? 예. 글자를 이루는, 글자를 생성하는, 제너레이션하는 어떤 요소들은 더 풍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일 수도 있고 사람과 네트워크 사이의 관계일 수도 있고 사람과 환경의 관계일 수도 있고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관계 형성이 많이 되죠. SNS, 뭐 인터넷, 카톡 이런 걸로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SNS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혹은 위치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어떤 상태에 있고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쓰고 그 글들은 누가 주로 보기 때문에 글자가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 라는 개념이 지금 얼마든지 가능하죠. 최승준 선생님한테 부탁드리면 한 30분이면 그 코드 짜주실 것 같아요. 또는 내가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자로서 나는 이러이러한 걸 많이 사고 나이는 얼마고 뭐 나는 여자친구가 있고 결혼은 안 했고 막 이런 사항들을 종합해 봤을 때 글자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 것인가?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으니까 글자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카톡에 나오는 글자가 보는 사람마다 다르다면,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 여기 굉장히 전통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해서 프린트하긴 했지만 전통적인 개념으로서 고정된 글자가 있죠. 이건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누가 이렇게 떼지 않는 이상 1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이대로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글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닳아서 없어진다면, 내가 글자로 뭔가 표현을 했는데 1초 후에 타서 없어진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재밌는 상상 아이디어는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글자라는 형태가,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글자라는 형태로 구현된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 어떻게까지 표현될 수 있을 것인가. 한때 모든 사람이 글자를 창작했지만 타입이라는, 나팔자라는, 그리고 디지털 폰트라는 그런 제약에 막혀서 표현이 많이 지금 억제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어느새 한 10년 만에 눈을 감았다 떠보니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모든 사람이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표현도 시시각각 다 변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타입이 테크놀로지를 만났을 때 어떤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까?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광고 짠 글자 종이와 잉크를 탈출하다는 제목으로 6, 7, 8월에 걸쳐서 워크숍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뭐 제가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픽 만드는 거에 되게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잘 못해서. 그래서 제가 하는 것보다 이런 비전을 공유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걸 내놓을지가 너무 궁금해요. 같이 공부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컴맹이니까 컴맹이라서 맨날 쓰고 있어요. 컴맹이니까 저 말고 김대원 선생님이라고요. 프로그래밍을
한국어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도 비전을 이 자리에 오셨는데 이런 비전을 잘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손을 잡고 컴퓨터와 네트워크와 환경과 사람과 어떻게 하면은 이 시대에 맞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까 연구한 그런 워크숍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없으면 브레이크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네. 맞아. 내 차례에도 뭐 이거 억지로 하고 이런 거 안 해.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네, 해주시죠. 워크숍에 대해서 제가 워크숍 디테일.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워크숍을 짧게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네, 해주실 수 있나요?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지금 김대건 선생님이랑 제가 저기 김대건 선생님 잠깐 좀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김대건 선생님이랑 세종문화회관 뒤편 파스쿠치에서 만나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천천히 구상하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네. 혹시 그럼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 또 나중에 또 저희가 그 브레이크 타임 갖고 또 같이 하면 또 질문 못 하신 분들 또 같이 이종호 선생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잠시 쉬고요. 나머지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